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제 48강 시작하겠습니다. 부가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제 4부로 갑니다. 4부 제목이 생명의 기원입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4부 여기죠? 이 사진은 우주 별무리 여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일까요? 어디일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밤하늘을 종종 보시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실제로 밤하늘 보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사는 이런 시골은 그냥 밤에 바깥으로 나오면 깜깜하니까 밤하늘이 보입니다. 에, 제가 사는 곳도 불빛이 완전히 없진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좋긴 할 텐데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기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까 적당한 시골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에 비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예, 밤하늘을 종종 본다는 건 우리를 이제 좀 조용하게 만들고 또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죠. 이 사진이 제 4부 찍힌 사진이 밤하늘입니다. 다른 뭐 2부, 3부 다 똑같군요. 부 시작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것도 참 특이한 거죠. 지구에만 생명이 있냐 하는 그런 질문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뒤로 당연히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예,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인간처럼 아주 독특한 지성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하기에는 너무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간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한스킹의 입장이 어떤지는 좀 책을 읽어가면 나올 겁니다.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도 넓으니까 지구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 생명이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행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쪽의 입장이라면 외계인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확인되기는 힘들 겁니다. 설령 외계인이 어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 우리와 조우하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할 거래요. 칼 세이건이 쓴 어떤 책, 코스모스 말고요.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주를 다 탐색한 다음에 그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다 탐색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냐. 놀랄 거다. 외계인을 만나게 되면 놀란다. 우리와 전혀 다른 형태로 어, 존재할 테니까 말이죠.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놀랄 거고, 우주를 다 탐색했는데도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놀란다. 예, 없다고 하는 사실이, 인간과 같은 지성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로 놀란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놀랄 일이다. 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연관된 건지 아니면 다른 대목에서인지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정말 외로운 별이다. 지구에 지금 생명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기원이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얘기를 제 4부에서 길게 하고 제 5부에서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인류의 기원 이렇게 돼 있네요. 5부가요. 그럼 이제 이 책 다 마치는 겁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적어도 지구 역사가 시작할 때는 45억 년 전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경과 자연과학은 일치한다. 성경도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생겼으니까,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이제는 없다는 얘기죠. 자연과학도 그 지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불덩어리였으니까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억 년쯤 지난 다음에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아마 캄브리아 기라고 하든가 무슨 기가 있어요 지구에. 캄브리아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그 용어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캄브리아기. 그때부터 생명체가 지구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 조금 있다가 이때 10억 년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한 35억 년 전이죠. 아직 첫 생명이 생성되지 않았던 여기 나오네요. 35억 년 전. 이때를 가리켜서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이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걸 딱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한스킹이 그 용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꽤 낫네요. 네, 캄브리아기예요.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 유럽 무인 우주 탐사선 호이겐스는 보여주었다. 뭐 태양계의 어느 행성에 가보면 알죠. 호이겐스는 7년 동안 32억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 야, 대단하네요. 7년 동안 위성이 날아갔는데 32억 킬로미터를 갔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우주의 넓이에서는 뭐 제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비행기 뭐 위성 이런 걸 타고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주제로 하는, 물리학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 보면 압축해서 성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2005년 1월 14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토송의 위성 타이탄에 착륙했다. 아, 토송에도 토송에 간 게 아니라 토송에 위성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토송까지 토송에 딸리는 위성 타이탄에 착륙했다. 간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 유일한 위성이다. 토송에는 대기가 없었나요? 이 대기가 생명 출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니까 그- 타이탄에 간 것 같습니다. 이 자연과학의 쾌거는 힘주어 먹는다. 우리 지구의 역사가 진화론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 가능하고 내적으로 연관되고 일관성 있는 발전이라면 아주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뜻입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 조건이라면 거기서 인간까지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만사가 세계 내적 인과율에 지배를 받는다면 바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과율. 매 단계가 선행 단계로부터 명쾌히 귀결된다면 신이 개입할 여지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를테면 생명이 생성될 때 그때만 잠깐 신이 개입하고 손 떼는 것, 아니면 훗날 인간이 창조될 때 그때까지만 하고 손 떼는 거? 그렇게 질문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4부에서 이야기하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5부에서 논할 것이다. 재밌을 겁니다. 한스킹이 물리학자나 생물학자가 아니지만 그런 전문가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직접 물리학과 생물학 그 책을 읽지 않고 이 신학자가 기록한 이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전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거의 현재까지 이른 모든 자연과학 발전 그리고 연구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이 말하는 이야기는 자연과학에서 확실한 근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장 생명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10억 년 전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낙원 전승, 신락원이라고 하죠. 그건 인간 자체에 대한 아담이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징설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징이에요. 은유나 상징입니다.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텍스트가 그 당시 문학적인 또 자연과학적인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역사에 다시 말해서 삶의 자리를 담고 있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입니다. 히스토리 크리티컬 성서 해석. 그것과 자연과학적 탐구는 이 점을 납득시켰다. 낙원 전승은 실존 남녀에 관한 역사적 보고가 아니라 과학적 보고가 아니다. 이 보고라기보다 예, 보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말 표현에서요. 어떤 보도 이런 보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한다. 고 하진 않죠. 이제 보고한다는 거는 이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아뢰는 것, 이제 그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본 바를 윗사람에게 올리는 게 보고죠. 여기서 그건 아닙니다. 역사적 보도다. 여기서 보도가 아니다. 그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서 유래한다는 교황 비오 12세의 인류 일원설을 지금은 가톨릭 신학자들도 고수하지 않는다. 비오 12세가 언제 때 사람인가? 몇 번 듣긴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18세기인가? 몇 세기인가? 이럴 땐 그거를 써주면 좋은데 몇 세기 사람인지. 창세기의 요체는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태초에 주어진 인간의 근본 상황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다. 메타포나 심볼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일찍이 신학자들은 인류 기원사와 구약 성경의 기적들에 앞서 방해 없이 이런 표현은 참 매끄럽진 않네. 자연스럽게 흘러갈 뻔했던 역사의 과정에서 인과 과정이 멈추고 이른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 개입이 필요했던 결정적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려고 했다. 이게 찾아지나? 일찍이 신학자들은 했을 때, 그 누구를, 어느 시대의 사람들 가르치는? 어느 시대의 신학자를 가르치나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신학은 가진 여러 가지 지연작전이 끝난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 그걸 이제 지연작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끝난 오늘날 우주든 인간의 몸이든 자연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만큼은 신학자들도 시인해야 한다. 진화되어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해서 어,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35억 년 전서부터 캄브리아기 썼죠. 제가 앞에서. 인간은 약 20만 년 전서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다. 인간의 20만 년, 이건 호모 사피엔스를 가리키겠죠. 그 이전에도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 20만 년 전이라고 그렇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제부터의 그 유인원을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한스킹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다 생략됐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그 직립인 이게 현재 인류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거든요. 그 침팬지와 이제 갈라져 나온 거죠. 공동 조상에서 침팬지와
그 호모 에렉투스가 공동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건 뭐 2, 300만 년 전인데, 근데 20만 년 전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를 가리키겠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인류 조상이 따로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삶의 이런 흔적들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 호모 사피엔스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인이고 뭐 많이 부르는 게 있죠. 호모 하빌리투스 뭐 등등등등, 뭐 놀이하는 인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20만 년 전 요게 어떤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가리키겠죠. 생명, 나아가 인간 정신이 창조자의 직접적 관여나 개입으로 생성되었다는 주장에 여전히 집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질문은 신학자만의 몫은 아니다. 묻건대 생명은 정의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냐? 무생물과 경계 지어질 수 있는가? 요컨대 생명이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음,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무생물과 경계가 되겠냐? 이게 생물과 무생물 이것도 그렇게 늘 완벽하게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해도 그래요. 생물이죠. 세포 속에 들어오면 바깥에 있을 때는 거의 무생물처럼 있습니다. 생명이 복제를 해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고 살아가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 안에서 예, 그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무생물이죠. 바이러스가 그냥 다른 데 있을 때는 그 무생물처럼 있다가 세포 안에 들어와야 생명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4만 년 동안 어, 그 차가운 땅 속에 있다가 시베리아나 이런데 그 이제 생명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4만 년 전에 바이러스 어느 것을 찾아서 그거를 아메바에 넣었더니 그때 또 활성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 1장의 1번 생명이란 무엇인가? 거시 담론이 나왔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생물학의 창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 그리스 시대는 철학자들이 과학자였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자가 동력을 모든 생명의 특징이라 보고 생명의 세 형태를 구별했다. 세 형태. 첫째, 영양 섭취, 생장, 번식 능력을 갖춘 생장적, 식물적 삶. 알만하고. 둘째, 지각, 운동, 노력, 능력을 갖춘 감각적, 동물적 삶. 식물, 동물, 그다음에 인간이겠죠. 세 번째, 이성적, 정신적 삶. 3. 이건 우리말로는 삶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생명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여기 주제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어, 독일어 레벤이거든요. 이걸 삶이라고도 번역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어감이 다르죠. 삶 하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고 생명은 원천적인 생명 현상 이런 쪽으로 좀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식물적 생명이에요. 생명 삶. 식물, 그다음에 동물적 삶,
그다음에 이성적, 정신적 삶. 이 세 가지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방법입니다. 이성적, 정신적 삶은 생명 원리인, 생명 원리인 영혼은 아니마는 생장적,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다. 라쇼날리스. 인간 인식 능력과 결정의 자유, 도덕성과 미와 의미를 갖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훗날 아우슈티누스와 더 결정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인의 영혼은 부모의 생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때 하나님이 직접 무에서 창조했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영혼 창조설, 영혼 출생설, 영혼 창조설이 맞죠. 더 출생설은 부모에게서 영혼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각 개인의 특성들이 부모에게 종속되는 걸로 보이는데 몸이 물론 유전을 통해서 나오지만 개개의 영혼은 다르잖아요. 이 영혼 출생설을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식물, 식물, 동물, 그다음에 인간, 네, 정신적 삶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생물은 들어오지가 않았네요. 그때는 미생물을 몰랐으니까. 현대 생물학자들은 형이상학적 함의 때문에 생명의 철학적 정의를 포기하고 무생명에서 생명으로의 무수한 이행 때문에 역시 물리적, 화학적 정의도 삼간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조건, 꼭 필요한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속성들을 기술하는데 만족한다. 오늘날 모든 생물은 세 가지 역동적 특징을 지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현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식물, 동물, 뭐 정신적인 삶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종이 같은 유기체끼리의 생식 능력, 번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생물이 생성될 조건을 제공하는 유전적 변화, 돌연변이라고 그러네요. 유전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세 번째, 환경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얻고 변환시키기 위한 대사 조절, 물질 대사. 이건 뭐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나가고 세포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게 다 대사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있어야 생명이다. 이런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네요. 번식, 그렇죠. 돌은 그러니까 번식을 못하니 생명 아니에요. 돌연변이, 물질 대사 세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개체적이다. 생물은 환경과 구분되는 구조물이며, 그렇죠. 그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다. 따라서 생명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묻는 질문은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자주 논의되는 문제는 이것이다. 우주에 우리뿐인가? 이제 외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어디에 존재하는? 그것은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뭐냐?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에만 생명이 있냐? 그렇다면 생명이 뭐냐?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스킹이 우주에 우리만인가?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어디인가? 우주 어디엔가 있는가? 하는 예,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쯤 생각하고 토론해 봤음직한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7강이 아니라 48강이잖아요. 근데 저걸 왜 안 고쳤죠? 이거를 48강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173이 아니라 173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48강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